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픽 리포트에 김규동 이사님 모시고 최근의 시황, 뜨거운 코스피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늘 우리 이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뭐 따로 인사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코스피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뜨거운 불을 뿜고 있다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코스피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의 이런 것들이 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도 일단은 해소되는 국면이다 보니까 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1만 피 달성이 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네. 1만 피가 되려면은 지금 지수에서 거의 25%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삼전과 하이닉스로 보면 30% 이상은 올라가야 만 피가 될 것 같은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내 1만 피 달성.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글로벌 IB들의 목표를 보면은 일단 대표적인 게 일본의 노무라 증권인데 네네. 이 노무라 증권이 아마 스타트를 끊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1만 얘기를. 예, 만에서 11,0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11,000. 코스피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21일 날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고 네. 장중에 29일 같은 경우 8,46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네. 지금 이제 오늘 29일인데 제가 지금 딱 확인을 한 마지막 시점이 8,437포인트 전일 대비 한 3% 오른 신고가를 경신한 시점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올라온 동력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네. 가장 첫 번째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밸류업 정책 이걸 맞춰서 기업들도 주주 환원 정책을 열심히 펴고 있고 그 여기에다가 이 정책 자금 측에서 이 국민성장펀드 그리고 RIA 이런 것들과 외국인 수급은 조금 이제 갈림 양상인데 네네. 외인 같은 경우 사실 매도세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살짝 눈여겨본 것은 정규장에서는 매도가 많은데 한 매수세가 이제 넥스트 시장에서는 한 어제 그리고 그저께 정도 매수세를 싹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뭐 8,400, 8,500이라고 치고 1만 피까지 올라가려면 한 25%가량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느냐를 제가 한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네. 근데 일단 지금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개가 끌어올렸다라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만 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계속 독주하면서 1만 피를 견인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1만 피로의 상승은 이제는 조금 다른 섹터로 이 상승이 확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후보로는 뭐 조선과 해양 뭐 이런 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요겁니다. 방향은 위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냥 직진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29일 오늘 올라갔지만 28일과 27일은 살짝의 조정세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좀 계단식의 상승을 보시면서 빠질 때 매수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런 조정 동반한 상승을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진이 아니라 쉬어가면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써주신 그 보여주시는 영상 화면에도 나옵니다. 직진이 아니라 쉬어가면서 오른다. 그래서 이제 엊그제만 해도 하이닉스가 210만 원대, 1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다시 230만이니까 지금 우리 이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순간순간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얕게 좀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1만 피, 1만 1천 피 이러니까 뭐 이게 코스피인지 이게 다우존스인지 나스닥인지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네요. 자, 일각에서는 현재 과열된 코스피가 하반기에는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주식이라는 건 뭐 정말 모르는 거죠.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데 오게 된다면 뭐 언제쯤 어떤 이유로 오게 될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 이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저번 4월 인터뷰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네네. 일단 올해는 이제 2분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3, 4분기 이제 하반기가 조금 우리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28일 그리고 27일 같은 경우 보면 이 과열 신호가 살짝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신호냐면은 분명히 주가는 올랐으나
마무리할 때 오전장엔 오르지만 오후장엔 빠지는 전강 후약의 장세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자면 상승하고 나서 누군가 차익 매물을 던졌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점에서 많이 나타나는 신호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심화되면은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넥스트장에서 순매수로 바뀐 건 맞지만 근데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넥스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순매도로 완벽하게 돌아서면은 조정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키움증권에서 좀 경고한 내용이 있는데 27일 날 하락 종목이 700개 이상이었다. 역사상 유일한 쏠림이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끌어올린 극단적 쏠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른 면에서 살펴보자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하면 그냥 똑같이 또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에 대한 트리거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도를 제기하는 거죠. 넥스트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 매도를 좀 강하게 하거나 그리고 좀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금리 인상 요 포인트인데 어제 신현송 이 신임 총재가 이 금통위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일단은 2.5포인트로 동결은 하긴 했습니다만 7월에는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좀 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올랐는데 이게 보유 중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언제 팔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대다수가 수익 중이실 텐데 수익 중이라면은 이거를 내가 고점에서부터 계속 갖고 있으면 수익이 줄어드니까 언제 팔아야지라고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어떤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뭐 얼마를 이탈한다거나 뭐 기술적 분석상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거나 이런 흐름들 각자의 그 기준에 맞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또 그 사람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은 제가 4월 인터뷰 때 8,000, 9,000포인트가 오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 봐야 되는 시기다. 근데 그 시기가 지금 살짝 왔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수령이 될 것은 아까 말씀드린 7월 금통위 즉 5월에서는 일단 동결했지만 7월에는 인상할 거다라고 뉘앙스를 강하게 풍겨서 이런 것들이 강하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6월 달은 금통위가 안 열리니까 7월 달에 금통위 열릴 때 어쩌면 조정이 온다면 그때 전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한 6월 말 정도 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이제 진짜 올릴 건지 아니면 또 동결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게 하나의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이 키움증권이 27일 날 그 하락 종목 700개였다라고 하는 걸 경고했다고 했는데 이 700개 코스피 얘기하는 거죠? 네, 다 통틀어서. 통틀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하고 하이닉스로만 극단적으로 몰리는 현상.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코스피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뭐 양극화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6년도 영업이익의 성장 예상치가 삼전하고 하이닉스는 거의 뭐 50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은 영업이익의 성장 예상치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지난 22일 날 출시된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가 10분 만에 조기 매진되었다라고 합니다. 저희도 뭐 영상을 찍었었는데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에 코스닥 또한 이틀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뭔가 주목해야 되는 이 국민 참여형 성장 펀드가 코스피보다는 주로 이 코스닥이라든지 또 비상장 주식에 이제 투자가 좀 과감하게 되는 거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도 뭔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코스닥을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어떤가요? 네, 일단 국민 성장 펀드의 좀 흥행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풀네임은 국민 참여형 국민 성장 펀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죠. 온라인은 10분 만에 완판이 되고 첫날 87%가 소진되면서 당국에서는 이제 2차까지 고려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고 이런 소식과 함께 코스닥도 이제 5% 상승하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왜 코스닥에 긍정적인 영향인지 구조를 뜯어보자면은 이 펀드 안에 비상장 주식과 코스닥
이 특례 30%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첨단 전략산업 60%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코스피, 코스닥, 비상장 주식 같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사실상 코스닥에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부분은 이 비상장 코스닥 특례 30% 이상 들어가는 부분 이게 직접적인 수혜인 거고 첨단 전략산업 60%는 이제 부분적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이 이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맞고 그럼 이제 우리가 야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맞는 말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대표적으로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는 코덱스 코스닥 150, 타이거 코스닥 150 이런 게 대표적인데 네. 이 코스피 ETF에 비해서는 좀 이제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하시는 거는 전 초보자분들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코스닥 150 뭐 이런 ETF를 하시되 요거는 테마로서 먼저 접근하시는 거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국민성장펀드로 인해서 코스닥이 수혜를 받을 거다 이런 테마로 올랐지 실적 펀더멘털을 받쳐주는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을 예상하면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게 5년 폐쇄형입니다. 5년 동안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 3년 안에 또 이거를 정리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할인받았던 세금에 대해서 추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5년은 갖고 있을 분들이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로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테마가 식으면 또 코스닥이 반짝 올랐다가 빠질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을 좀 염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들도 있는데 ETF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투자 방식을 취해야 되겠군요. 일본 노무라 증권, 네, 아까도 이제 노무라 증권 예를 들어주셨는데 삼성전자 59만 원,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거의 2배죠. 하이닉스 400만 원, 역시 2배 수준, 2배 조금 안 되긴 한데 하여튼 목표가를 조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걸 보면 투자자분들은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예측이 불을 붙인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2배 정도 목표 주가를 올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노무라 증권이 말한 그 논리와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만은 네네. 수치상에는 조금 저와 다른 생각을 네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렇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그래서 노무라가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했냐를 뜯어보자면 과거에는 이 두 회사를 PBR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호황과 불황이 있는 경기 민감주로 취급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진 자산 대비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PBR이라는 지표를 통해서 확인하다 보니까 저평가가 되었던 건데 네네. 근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AI 시대에 이 메모리 반도체 이거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성장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버는 이익 대비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PER이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목표가를 상향했다. 이게 노무라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을 뜯어보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로 인해서 이 구조적인 성장입니다. 호황과 불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특히나 이 PER로 보게 되면은 TSMC는 20배인데 한국은 이제 6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배, 6배 비교하면은 상당히 저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평가에 대한 리레이팅, 재평가를 해야 한다면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가는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이게 이제 노무라의 핵심 논리인 거죠. 네네네네.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노무라가 말한 것은 삼성전자 59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이었는데 저는 그래 좀 더 보수적으로 50만 원 초중반 삼성전자, 그 하이닉스는 300만 원 후반대 정도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4월 인터뷰 때 제가 증권가들의 이제 컨센서스를 갖고 온 게 23만 원, 121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초과를 한 상태죠. 그러니까 그만큼 재평가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증권사들도 아마 계속해서 목표가가 바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목표가 하나하나에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방향을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증권회사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방향은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는데 뭐 너무 100% 믿는 것보다는 지금 이사님 얘기하신 것은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삼성전자 59만 원, 하이닉스 400만 원 얘기한 걸 보니까 올해 연말에 삼성전자가 예상치대로 만약에 영업이익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EPS가 한 4만 5천 원, 그다음에 하이닉스 한 27만 원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한 퍼 15 정도 되면은 요 가격이 나오겠네요. 맞습니다. 얼추 딱 보니까 퍼 15 정도 되면은 60, 400 요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15도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높은 거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또 세간의 화제가 불러일으키는 거 있죠. 코덱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단일 종목 ETF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6주 만에 13조 원 정도,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몰렸다고 하고, 국내에서는 코덱스, 삼성이죠. 코덱스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당일날 하루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에 6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게 6조면요, 그냥 웬만한 그냥 ETF들 있죠, 그냥 시가총액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이게 직접 주식을 사는 것과 이 단일 종목 ETF를 사는 것과의 차이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첫날 과열부터 보시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몇 개만 상장된 줄 아시는데 16개가 총 상장이 됐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3조 이상이 쏠렸고, 그 심지어는 이 인버스나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려면 이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5,000원인가 10,000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들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교육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열기가 뜨거웠던 거죠. 네네. 그 기세에 맞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또 최고가를 경신했고, 네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구조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뭐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 최대 하루 60%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첫날 60% 이상 60% 도달한 ETF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쉽게 생각했을 때 60% 올랐다가 60% 빠지면 제자리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복리의 함정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하셨어요. 그리고 60% 수익을 보시면 160만 원이죠. 그럼 160만 원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60만 원을 또 맞게 되면은 96이 날아가는 그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와, 그러면 이제 60 갔다가 다시 60 빠지면 그냥 거의 뭐 다 날아가는 거네. 그렇죠. 이게 원금 손실되는 거죠. 와, 이게 제자리긴 하지만 제자리가 아닌 거지, 이게 돈으로 그렇죠. 보면. 내 돈은 제자리가 아닌 거죠. 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들고 갈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체크 한번 해보니까 미국에 상장된 거는 단일 종목 ETF가 아니라 라운드 힐 메모리 ETF라고 해서 네네네. 마이크론도 들어가 있고 SK 하이닉스도 들어가 있고 엄밀히 말하면 한 종목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바스켓으로 묶인 ETF였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미국에 6주 동안 13조 모인 거는 뭐 상관없네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어도 뭐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제약이 있는 상태니까, 이 사람들이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라운드 메모리 ETF,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들어간 이 ETF가 유일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돈이 몰린 거고, 근데 이제 조만간 미국에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그게 없더라도 라운드 메모리, 이게 티커가 DRAM인데 DRAM ETF에 좀 몰린 것만 봐도 이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심 엿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상품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60% 오를 수 있다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60% 하락할 수도 있다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장기 보유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복리의 함정, 60% 올랐다가 60% 빠지면 내 돈이 제자리가 아니라 원금이 손실된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서 6주 만에 13조, 요거는 라운드 힐 메모리 ETF라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K 컨텐츠, K 팝에 이어서 K 반도체에 관심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금융 교육 이수를 또 하셔야 될 만큼, 그만큼 이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제약을 두는 것이 그만큼 사실 위험하다는 거니까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달이 시작이 되면서, 6월은 아직 상반기이긴 하지만 이제 하반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반기에 코스피 등에 투자하는 시장의 주요 쟁점, 그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인터뷰에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네네. 일단 뭐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좀 혼재합니다. 네네. 언제나 다 그랬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네 가지 축은 정책 유동성, 여기 안에는 슈퍼 ISA 그리고 출시된 국민성장펀드 있는데, 슈퍼 ISA는 이게 6월 달에 출시된다고 하는데 시기는
저는 좀 유동적이라고 봅니다. 뭐 정부에서 이제 세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라서 기대감만 있는 상태고 반도체 실적이 지속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근데 전 개인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언제였죠? 이제 젠슨왕이 한번 와가지고 네. 그 깐부회동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작년에. 예, 또 한 번 온다고 합니다. 6월 5일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젠슨왕이 오면서 또 불을 지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도 하고 있는데 다시 좀 돌아오는 흐름, 또 환율을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리가 최대 변수인데 첫 번째 슬라이드인가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7월에 이 금리 인상될 거라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어제 신현성 총재 첫 금통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엔 동결했습니다만 7월엔 인상할 거다라는 뉘앙스를 좀 강하게 풍겼고, 그래서 그 또 7월에 또 이제 새로운 이 미국의 연준이사 워시가 첫 FOMC를 가지는데 이 미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좀 혼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 보면은 상반기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게 많았다라면은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이제 6월 7월 갈수록 이제 한 비슷비슷해지는 거죠. 빛과 그림자가. 그럼 이제 반도체만을 계속 바라볼 것이냐라는 것보다 저는 좀 다음 섹터를 좀 고려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조선해양 이쪽을 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LNG선 발주 그리고 한미협력 마스가 이게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 우리나라 조선 빅3죠. 이 수주도 29% 늘어나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인가 한 화요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얘기를 하면서 프로젝트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장보고 N이라고 해서, 그래서 2030년 중반까지 핵 추진 잠수함 최소한 한 대를 진수할 거고 20조 원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게 뭐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하나오션 이런 애들이 좀 거론되면서 대표적인 ETF로는 코덱스, K조선 탑10 이제 이런 쪽 중심으로 조선해양도 같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월 인터뷰 때 신현송 신임 총재를 말할 때 이제 해머가 아닌 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 메스라는 거는 전 그대로 간다고 봐요. 근데 신현송 총재가 봤을 때에는 이걸 메스로 건드리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7월에도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좀 강한 뉘앙스로 말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메스처럼 뭐 정교하게 그 부분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냥 전통적인 방법인 통화 정책으로 그냥 금리를 올리는 그쵸. 방법을 일단 쓸 것 같다. 사람은 그대로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이 반도체 이렇게 시장의 악재들이 조금 등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주도주 자체가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다음 섹터는 조선과 해양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걸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상품으로는 코덱스 K조선 탑10. 요즘 뭐 K자만 붙으면 다 아주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코덱스 K조선 탑10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에 국민성장펀드까지 이제 담을 수 있는 슈퍼 ISA. 아까 이제 시기는 유동적인데 기존 ISA하고 중복이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ISA 계좌를 2개 이상 이제 운용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이것저것 막 담아도 괜찮은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ISA에 담으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품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슈퍼 ISA를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네. 출시 목표입니다.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라 이 세법 개정 통과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유동적일 것이다라는 걸 일단 전제해 두시면 좋겠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ISA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비과세 한도가 사실상 2배가 되는 거죠. 네. 그 여기서 이 담으면 손해인 것은 그냥 애초에 비과세인 매매 차익이 없는 것들을 담으면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매매 차익 비과세인 애들을 굳이 넣어서 한도를 소진하는 거는 그 자체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뭐 코덱스 200 이런 것들은 넣으면은 한도를 소진합니다. 원래도 매매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서 아깝지 않게 담아야 이득인 것들은 이 대표적인 뭐 해외 주식형 ETF, S&P 500 추종하는 ETF들을 IS에 담았을 때 한도를 충분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가 대상이 되는 게 이 해외 주식형 ETF이기 때문이고, 채권 ETF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형 ETF를 담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보여주시는 그림에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계좌가 지금 누적 잔고가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뭐 사실 그동안에 미국 주식도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또 수익이 어느 정도 상당히 난 분들이 많고 이번에 이제 양도소득세 이제 전면 면제가 5월 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몰렸던 것 같아요. 5월 19일 기준으로 2조 원이니까 아마 월말까지 해서 보면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기간에 해외 주식 매도 상위가 엔비디아, 테슬라라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팔아야 되니까 22% 세금 면제받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한다면 미국 주식 팔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와서 국내 주식을 사든 국내 펀드를 사든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사는 게 가장 좀 유리할까요? 어떻게 갈아탈까? 일단 지금 RIA 요거 이제 해외에 있는 네네. 계좌들을 이제 국내로 끌어올리기 위한 뭐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좀 환율이 좀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1,400 후반대 1,500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1,500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네. 이 환율 1,500원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양도세 22%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흐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네. 5월 31일까지 들어온 분에 한해서만 100% 공제가 됩니다. 100%. 네. 근데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이 5월 29일이고 네. 이 미국이랑 이제 매도 결제일 차이가 있다 보니까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대략 한 28일 오전에 매도를 해야 그 시간이 착착착 들어가면서 아슬아슬하지 않게 5월 30일에 완료 처리가 돼서 100% 네. 공제가 되는데 네. 오늘도 늦었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100% 공제를 받을 그죠. 수 있는 시점은 지나갔습니다. 지나버렸네. 그러니까 8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점은. 더 늦어서 이제 8월 이후면 50%밖에 안 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RI 계좌로 들어와서 새롭게 이제 공제 받으면서 국내 주식으로 좀 이제 들어오겠다 하는 분들은 이 코스피 200 그리고 밸류업 배당 수혜주 요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에다 뭐 반도체도 괜찮은데 반도체 아까 제가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살짝 이제 뭐 고점이고 여러분들이 막 들어가기엔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네. 추격 매수라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차피 세금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국내로 들어오시는 거고 1년 동안은 RI 계좌에 갖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투자해도 상관없다. 근데 단기간 승부를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1년 동안 갖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다,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밸류업 배당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나 ETF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옆에 그 공제율 결제주의 그거는 어떤 건지. 이 5월 31일까지 해당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100% 공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은 인터뷰하는 일자가 29일이니까 지금을 판다고 해도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도해도 안 되는 거죠. 30일 못 네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시점은 5월 30일이 지났을 시점이고 대략 이제 뭐 6월 초쯤 될 것 같은데 6월 달부터는 이제 80%밖에 공제가 안 됩니다. 네. 그것마저 지나서 이제 8월이 넘어가면은 50%밖에 공제가 안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딱 시점에서 바로 RI 계좌로 들어오신다. 그럼 기본 공제를 80%를 잡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1년 동안 운용을 해야 되고. 뭐 5월 달까지 못 하셨으면 6월, 7월에 한번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8월부터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 그 배당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나 배당 ETF의 평가도 좀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근에는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뭐 이 삼전과 하이닉스의 이슈 때문에 뭐 좀 없기는 한데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뭐 마라톤이지 100m 달리기는 아니니까 이런 주주 친화적 정책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ETF 종목이 있다고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건 뭐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네. 어떤 분들은 지속적인 뭐 현금 흐름이나 뭐 배당을 원해서 하는 분도 있고 이 조용히 성장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가 요 흐름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지금 당장 고배당인 종목들도 좋지만 좀 더 길게 본다면 지금 당장 고배당인 회사들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그러니까 배당을 더 이상 늘리진 않는 거죠. 현재 고배당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이제 회사들은 주주 원원을 확대하는 배당도 주면서 자사주 소각도 하거나 아니면 배당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회사가 포인트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중 수혜를 볼 수 있는데 고배당 분리과세와 상법 개정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섹터를 보자면은 금융지주, 지주사들, 그 증권통신 이런 회사들이 이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펴고 있는 섹터 중 하나입니다. 네. 그 범위를 넓혀서 보자면은 당연한 말이지만 국내 상장 기업만 해당이 되고요. 그 대표적인 ETF는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이런 ETF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 당장 고배당인 것보다는 앞으로 배당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지금이 엄청나게 고배당은 아니지만 뭐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주주환원 정책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을 좀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고 대표적인 업종은 금융지주, 일반지주, 증권, 통신 이쪽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당 분리과세가 사실 마음에 와닿는 분도 있고 뭐 아직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배당주에서 나오는 이 배당금이 분리과세가 안 되고 종합소득으로 합산되게 됐을 때 좀 이렇게 데미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국내 주식 같은 경우 어떤 회사가 배당주 분리과세가 해당되는지 이거 일반인들이 골라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배당 성장이 얼마 이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골라야 되나 그러면 이제 헷갈리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해 주시는 뭐 이런 플러스 자사주 매입 고배당주 뭐 이런 거 ETF로 고르시면 그런 고민하실 이유가 맞습니다.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꼭 광고는 아닙니다. 플러스뿐만 아니라 뭐 코덱스나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배당주나 배당 ETF는 조금 성장이 아쉽다. 좀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는 게 사실 쉽진 않은데 투자 원금의 성장과 배당을 그래도 좀 동시에 가져가는 ETF 없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일단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연구해봤는데 성장과 배당을 완벽하게 가져간다라는 거는 없더라고요. 완벽하게 양립은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절충안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커버드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현 시점에서 이 배당과 성장 두 개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게 가장 좋더라고요. 네네. 5월 12일에 상장된 ETF인데 이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름 안에 다 나와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추종하면서 여기에 주간 커버드콜, 위클리 커버드콜을 따라가면서 이제 분배금 또한 받는 이런 ETF가 코덱스 반도체 타겟 위클리 커버드콜 요겁니다. 요 상품의 특징 중 하나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ETF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도 이제 배당금이 나오고 그리고 커버드 콜이 있으니까 커버드 콜에서도 이 분배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금 같은 성격인 거죠. 근데 이제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은 비과세인데 주식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부분적인 비과세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거 완벽하게 비과세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막상 까보면은 좀 까여 있어서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고 완벽하게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 근데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커버드 콜 좀 위험한 상품 중에 하나긴 합니다. 위험한 상품 중에 하나고 최근 같은 주가 상승기에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은 좀 제한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상단이 제한되어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연 9%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9%를 줄 것이다라고 장담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운용사들이 이제 흐름을 보면서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이 커버드 콜의 분배 목표 퍼센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등장에서는 오히려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예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가 막 올라갈 때 엔비디아 들어간 커버드 콜 이건 상승폭이 제한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한 분배금은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상승폭은 충분히 못 따라간다는 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엔비디아가 뭐 10년간 240배 정도 주가가 올랐는데 네네. 그 구간에서 커버드 콜을 했으면은 네. 상당히 좀 배가 아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추종하긴 합니다만은 그걸 충분히
따라가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 대안으로서 다들 알고 계시는 SCHD, 슈드라고 불리는 거. 이제 이거는 미국 직접 투자가 되겠고요. 그 대표적으로 타미당이라고 알고 계시는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코덱스 코리아 배당 성장 이런 것도 배당 성장에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고르실 때 나는 은퇴를 해서 현금 흐름이 먼저다. 커버드 콜을 추천드리고 나는 당장 은퇴보다는 자산 증식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배당 성장 을 하는 뭐 슈드나 타미당 이런 것부터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투자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정하시고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딱 정리를 해주신 게 현금 흐름이 먼저면은 커버드 콜, 자산 증식이 먼저면 배당 성장. 이렇게 목적부터 딱 정하고 비중을 조절해라. 그래서 만약에 자산 증식이 먼저 우선이다 그러면은 커버드 콜 비율을 좀 낮추시고, 맞습니다. 당장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은 커버드 콜 비율을 높이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SA 계좌가 수익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과는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계좌에 넣은 만큼 금액만큼 매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5,500만 원 미만이면 16.5% 확정 수익이 발생하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다만 이제 55세 이후에 수령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좀 자금을 꺼내 쓸 수가 없습니다. 최소 2, 30년 어쩌면 좀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가 묶여야 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마음 편하게 묻어둘 수 있는 ETF 뭐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네. 진짜 장기지 않습니까? 네. 장기이기 때문에 이 폭넓게 들어가는 경제 전반에 아우를 수 있는 S&P 500, 나스닥 100, 뭐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잠깐 뜯어보자면은 연금저축 그러니까 이제 한도가 600만 원이고 IRP까지 합산해서 900만 원, 그러니까 16.5%이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거고 쉽게 계산했을 때는 600만 원 넣으면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환급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금 환급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 수익을 달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단점 중에 하나가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5%만 떼고 70세부터 79세는 4.4, 80세부터는 3.3 이렇게 늦게 길게 가져갈수록 유리한 상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보유한다 최대한 이걸 깔고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제 전반에 폭넓게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1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걸 추천드리는데 여기 안에서도 또 살짝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은 TR, 그러니까 토탈 리턴, 그러니까 토탈 다시 다 들어가는 배당 자동 재투자가 되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복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이 TR이 뒤에 이게 토탈 리턴의 약자입니다. 토탈 리턴.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배당이 자동으로 재투자가 되는 거죠. 복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한다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레버리지 인버스들은 연금저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참고사항은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 그러니까 월에 125만 원이 넘어가면은 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좀 결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 좀 최근에 이제 그 코스피의 뜨거운 상승세 두 개 기업이 좀 이끌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 하반기에 뭐 어떻게 보면 큰 방향으로는 계속 간다고 했는데 조정이 뭐 순간적으로 좀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과거에 그 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닷컴 버블 때 지수가 68.1% 정도 떨어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기에도 25.2% 정도가 거의 한 15개월 동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코스피나 나스닥 S&P 500에 만약에 하반기에 조정이 온다면 네네. 이사님이 보시기에는 퍼센테이지로 보면 과거와 같이 막 68% 뭐 25% 이렇게 올 건지 아니면 조정이 온다고 해도 대략 뭐 요 정도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이사님만의 어떤 촉이라 그럴까? 네네. 뭐 조정이 온다면 이 정도 폭이 아니겠느냐. 어느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피 기준 봤을 때는 7,000포인트 조정 봤을 때 그 정도 생각이 됐는데 7천 정도 초반. 예, 7,000 초반은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8,400이니까 한 1,400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한 15% 정도? 20% 안쪽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20%까지는 안 간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7,000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7,000이 라운드 피겨기도 하고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머릿속에서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지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네네네. 이 중요한 것은 닷컴 버블은 정말 실체 없는 상승이 꺼진 거였고 근데 지금 AI는 실체가 없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펀더멘털도 받쳐주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피지컬 AI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24시간 계속 라이브 생중계인데 로봇들이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택배 분류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고 닷컴 버블과 과거 버블이 꺼진 사례와 지금 AI 버블 예시로 들기에는 전 좀 괴리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과거만큼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고 펀더멘털도 견고하고 근데 빠진다면은 20%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2021년부터 2022년 동안 한 15개월 동안 금리 인상이 되면서 빠졌을 때는 1년에 한 4% 정도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맞습니다. 한 25% 빠졌는데 뭐 지금은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뭐 1년에 4% 올리거나 이럴 일은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뭐 나와 봐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오늘 김규동 이사님 모시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 딱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깔끔하게 머릿속이 좀 정리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김규동 이사님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또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